윤 여사, 우리 이제 살림을 합치는 게 어때요? 바닷가에서 제 발에 묻은 모래를 털어주며 그 사람이 제게 했던 말입니다. 손 한 번 잡아주는 이도 없던 65살의 노년. 집안에서 조용히 쓰러져도 며칠은 지나서야 발견될 것 같은 그 막막함 속에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제 이야기를 밤새 들어주던 다정한 남자. 강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아파트, 탄탄한 팔뚝에 여유 있는 웃음까지. 이제 외롭지 않을 거예요. 내가 평생 곁에 있을게요. 그 말에 저는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혼인신고서를 내던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6개월 뒤, 제가 서 있던 곳은 강이 보이는 아파트가 아니라 창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는 산골 폐가였고, 제 옆에는 다정한 남편이 아니라 도박에 눈먼 남자와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치매 노모가 누워 있었습니다. 외로움에 눈이 멀어 잡은 손 하나, 그 한 번의 선택이 제 인생을 어디까지 끌고 갔을까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윤명자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5년이 됐어요. 암으로 고생하다가 제 손 잡고 눈을 감았죠.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딸이 둘 있는데 막내딸은 작년에 결혼하면서 제 곁을 떠났습니다. 거리가 멀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어요. 전화로만 안부를 묻죠. 오늘도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입맛이 없어 달랑김치에 물에 밥을 말았어요. 혼자 먹는 밥상은 늘 초라하죠. 밥을 먹다가 문득 벽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엔 그냥 지나쳤을 소리인데 오늘따라 천둥처럼 크게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러다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TV에서 봤던 고독사에 대한 뉴스가 떠올랐죠. 몇 달 뒤에야 발견됐다는 노인들 이야기. 그게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입맛이 사라졌습니다. 남편 간병하느라 3년을 병원과 집만 오갔어요.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어졌고 친척들도 점점 멀어졌죠. 그나마 살던 아파트도 병원비 때문에 팔았습니다. 지금 사는 곳은 작은 빌라예요. 이사 온 지 2년이 됐는데도 아직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서로 인사 한 번 안 합니다. 가끔 옆집에서 인기척이 들려오면 그나마 위안이 돼요. 아, 나 말고도 사람이 있구나 하고요. 하지만 그뿐이죠. 문을 열고 나가면 적막한 복도만 있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에 나갔어요. 사람이 그리웠거든요. 생선 가게 아주머니와 몇 마디 나누고 야채 가게에서도 일부러 이것저것 물어봤죠. 별것 아닌 대화지만 사람 목소리를 들으니 살 것 같았어요. 장을 다 보고도 집에 가기 싫어서 시장을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대형마트도 자주 갔어요. 카트를 밀고 천천히 걸으며 시간을 보냈죠. 시식 코너가 있으면 꼭 들러서 한 입 먹고 직원분과 잠깐 대화도 나눴습니다. 제가 말을 걸면 친절하게 대답해주는 직원분들. 그 짧은 대화가 하루의 활력소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여자의 외마디 비명이 들려왔어요. 바로 눈앞에서 마트 바닥에 웬 노인이 가슴을 움켜쥐고 괴로워하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노인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한 직원이 능숙하게 응급처치를 했고 곧이어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제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났지만 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누워서 괴로워하던 그 노인이 마치 제가 된 것 같았죠. 집에서 외롭게 있다가 혼자 쓰러진 제 모습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일자리를 찾아봤습니다. 뭐라도 해서 사람들 사이에 끼고 싶었어요. 그럼 밀려드는 제 외로움과 불안감이 조금은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구청에서 하는 공공근로도 조건이 맞지 않았어요. 소일거리라도 해보려고 했지만 적당한 곳도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혼자 너무 힘들어요. 대답은 당연히 없었죠. 남편은 그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군지 확인해 보니 막내딸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문을 열었죠.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반가워서 꼭 안았습니다. 집에 들어온 딸이 주방을 둘러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냉장고를 열어보고는 더욱 놀란 눈치였죠. 텅 빈 반찬통들, 시든 야채 몇 개가 전부였으니까요. 거실로 나와서는 멍하니 앉아있는 저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혼자 계시면 안 돼요. 딸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제가 얼마나 외롭게 지냈는지 단번에 알아챈 모양이었죠. 제게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며 맛집이며 카페로 데려가더군요. 짧지만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딸은 제게 시청이나 복지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노인대학, 요리교실, 운동 프로그램. 많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귀찮았어요.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아직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딸이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등록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오랜만에 저에게 이렇게 관심을 쏟아주는구나 싶어서요. 엄마, 수영은 어때요? 아니면 댄스? 딸이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뭐든 해보겠다고요. 떠나기 전 딸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너무 혼자만 있지 말라고, 외로우면 자기한테 전화하라고요. 전 주책맞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혼자가 아니구나. 멀리 있어도 딸이 있으니까. 다음 날 딸이 등록해준 수영장으로 갔습니다. 실내 수영장은 따뜻했고 시설도 깨끗했어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분위기가 썰렁했습니다. 탈의실에서부터 느꼈어요. 이미 그룹이 형성되어 있더군요. 서로 인사하고 수다 떠는 할머니들 사이에서 저는 투명인간 같았습니다.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나왔는데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해봤지만 시큰둥한 반응뿐이었죠. 물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인을 나눠 쓰는데 제가 들어가니 다른 레인으로 옮기라면서 말했어요. 강사님이 오셔서 수업을 시작했지만 어색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혼자 운동하다가 일찍 나왔죠.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도자기 체험교실에 갔어요. 도자기 접시에 예쁜 꽃그림을 따라 그리는 수업이라고 해서 내심 기대했죠.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친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니 조용했어요. 다들 자기 작품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빈자리에 앉아서 옆 사람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그림 그리기 좋은 날이라고. 그런데 대답은 짧게 끝났어요. 네, 그러네요. 그뿐이었죠. 수업이 시작되고 접시에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잘 안 돼서 옆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충 알려주더군요. 다시 물어보고 싶었지만
눈치가 보여서 그만뒀습니다. 2시간 동안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붙이고 그림만 그렸어요. 외로움을 달래러 왔다가 오히려 더 외로워졌죠. 수영장에서도 도자기 교실에서도 실패했어요. 역시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기는 어려운가 봅니다. 포기하려던 참에 마지막으로 등록한 게 있었어요. 노인 댄스 교실이었죠. 솔직히 기대는 안 했습니다. 또 실망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댄스 교실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음악이 크게 나오고 사람들도 활기차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다시 주눅이 들었어요. 다들 오래 배워 그런지 춤을 잘만 추는데 저만 몸치였거든요. 구석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었죠.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단정한 차림의 할아버지였어요. 처음 오셨나 봐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부드러운 목소리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박채호라고 이름을 소개했더군요. 저보다 2살 더 많았죠. 파트너가 없어서 혼자였는데 이 사람이 제 파트너가 되어줬어요. 손을 잡고 천천히 스텝을 알려줬죠. 발이 엉키고 자꾸 실수했지만 채호 씨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다른 할아버지들과는 달랐습니다. 체격도 좋았어요. 나이는 67세라는데 얼굴은 50대처럼 보였죠. 무엇보다도 옷차림이 깔끔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어요. 운동을 꾸준히 한 것 같은 탄탄한 몸매가 댄스복 사이로 보였죠. 쉬는 시간에 물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혼자 사는데 외로워서 댄스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저도 비슷한 처지라고 했더니 공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놓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탈의실에서 갈아입고 나왔는데 저보다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수고하셨다면서? 처음 치곤 잘했다며 채호 씨가 먼저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말에 제가 쑥스러워하니까 채호 씨가 웃으며 덧붙였어요. 아유, 예쁘시기만 한데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죠. 나이 65살에 예쁘다는 소리를 듣다니 민망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혼자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텅 빈 집에서 또 혼자 저녁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웠죠. 채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어요. 시간 되시면 노래방이라도 가실래요? 저녁도 같이 먹고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가까운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채호 씨는 이것저것 시켜주며 많이 먹으라고 했어요. 혼자 먹는 밥과는 달리 맛있었습니다. 식사 후 노래방에 갔어요. 이 사람이 먼저 노래를 불렀는데 목소리가 정말 좋더군요. 찔레꽃을 구성지게 부르는 모습에 완전히 반했습니다.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매너도 좋고 제 차례가 왔는데 떨려서 제대로 못 불렀어요. 그런데도 채호 씨는 박수를 치며 잘한다고 칭찬했습니다. 2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집에 데려다 준다는 채호 씨를 따라 걸으며 생각했죠.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구나.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라고. 채호 씨와 연락하며 지낸 지도 한 달이 됐습니다. 매일 안부 문자를 주고받고 자주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같이 산책도 했어요. 오늘은 채호 씨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저는 차를 대접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다 문득 천장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저기 얼룩 보이세요? 누수 자국이에요. 위층에서 물이 샌 지 2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고쳐주네요. 채호 씨가 천장을 살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꽤 심각해 보인다면서요. 전 관리사무소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시큰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게다가 위층 남자는 고쳐주겠다더니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고 하소연했어요. 채호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라고, 직접 가서 얘기하고 오겠다고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채호 씨가 돌아왔는데 표정이 밝았죠. 다 해결했다며 오늘 바로 수유업체가 올 거라고 했습니다. 누수가 잡히면 내일부터는 벽지도 시공해 주기로 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해결했냐고 물으니 그냥 웃기만 하더군요. 나중에 관리사무소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체격 좋은 남자가 찾아가서 단호하게 말하니까 위층 남자가 바로 꼬리를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남자라면 기댈 수 있겠다 싶었죠. 든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여전히 해결 못했을 일을 뚝딱 처리해주니 고마웠어요. 며칠 뒤 채호 씨가 자기 집에 절 초대했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돼서 설레는 마음으로 갔어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더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더 놀랐습니다. 거실이 정말 넓었어요. 통창으로 강 전망이 한눈에 들어왔죠.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집이 너무 좋다고, 혼자 살기엔 너무 넓은 것 아니냐고 했더니 채호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집안을 둘러보니 한창 리모델링 중이었습니다. 새 벽지를 바르고 있었고 주방은 뜯어진 채 새로 공사하는 중이었죠. 채호 씨가 입을 열었어요. 젊었을 때 어부 일을 했는데 그때 번 돈으로 투자를 잘해서 재산을 불렸다고요. 지금은 연금과 임대 수입이 나와 꽤 편하게 산다고 했습니다. 발코니로 나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전에 아내가 있었지만 채호 씨가 한창 일할 때 바다에 나간 사이 바람이 나서 도망갔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하는 채호 씨가 안쓰러웠습니다. 배신감도 들었겠지만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지만 한편으론 제게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건강하고 경제력도 있는 이런 사람이 나타난 게 새삼 행운이었죠. 채호 씨의 팔뚝을 보니 아직도 근육이 단단했어요. 이른이 가까운 나이에도 건강해 보였죠. 이런 좋은 집에서 채호 씨와 함께 살면 노후 걱정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전 조바심이 났어요. 이런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 나이도 있고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면서요. 집에 돌아와서도 채호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다음 날 딸이 김치를 가지러 잠깐 들렀습니다. 제 표정이 밝아 보인다며 무슨 좋은 일이 있었냐고 묻더군요. 전 조심스럽게 채호 씨 얘기를 했습니다. 댄스 교실에서 만났는데 정말 좋은 사람 같다고, 집도 좋고 경제력도 있다고요. 제 이야기를 듣는 딸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한참을 듣더니 갑자기 한숨까지 내쉬었습니다. 엄마,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딸은 아무리 좋아도 1년 정도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죠. 그때 가서도 좋은 사람이면 사귀면서 알아가도 된다고요. 걱정스럽게 절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채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만나보면 딸도 좋아할 거라고 했죠. 그러자 딸은 제게 그럼 사귀기만 하라고, 재혼은 절대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전 걱정하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내 아빠와는 그냥 나이가 차서 선보고 결혼한 거지만 이 사람은 좀 다르다고 말했죠. 채호 씨한테는 설레는 감정을 느낀다고, 이런 기분은 생전 처음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덕분에 더는 외롭지 않다고요. 요즘 하루하루가 설레고 살맛이 난다고 말했죠. 딸은 그런 제 얼굴을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엄마가 좋다면 뭐 어쩔 수 없지 않냐고요. 그럼 다음에 정식으로 다 같이 인사 한번 드린다고 말했죠. 저를 이해해주는 딸이 새삼 고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채호 씨가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렌트카를 타고 왔더군요.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바람이나 쐬러 가자면서요. 준비도 안 했다고 했더니 그냥 편하게 입고 나오라고 했어요. 그 여유로운 모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차를 타고 동해안으로 향했어요. 창밖 풍경을 구경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채호 씨는 운전하면서도 제가 심심하지 않게 계속 말을 걸어줬습니다. 2시간쯤 달려서 바닷가에 도착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바다가 시원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죠. 예전에 남편과 바다에 온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모래가 발에 묻는 게 싫다며 툴툴대곤 했습니다. 채호 씨는 달랐습니다. 맨발로 호탕하게 달려가더군요. 함께 해변을 걷는데 갑자기 채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놀랐지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고 든든했죠. 사진 찍어 드릴까요? 채호 씨는 휴대폰을 꺼내서 제 사진을 찍어줬어요. 쑥스러웠지만 열심히 집중해서 사진을 찍는 모습에 포즈를 취해줬죠. 전 남편은 40년을 살면서 제 사진 한 장을 제대로 찍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신이 났어요. 바닷가를 나오는데 제 발에 묻은 모래를 손으로 털어주더군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말입니다. 그 모습에 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자상한 사람이 있다니. 점심은 횟집에서 먹었어요. 채호 씨는 바닷가가 보이는 자리를 제게 양보하더니 비싼 회를 시켰습니다. 제게 특별한 날이라며 맘껏 먹으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직접 쌈을 싸서 제 입에 먼저 넣어 주었습니다. 행복했어요. 계산할 때 가게 아주머니가 참 보기 좋은 부부라고 칭찬했죠. 이렇게 자상한 할아버지는 처음 본다며 제게 잘 잡으셨다며 농담을 건넸어요. 아직 우리가 부부는 아니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린 바닷가에 차를 세우고 밤새 라디오를 틀어놓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마음도 어찌 그리 잘 통하는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젊은 시절에 있었던 일, 자식들 사정, 앞으로의 계획. 끝없는 제 수다를 채호 씨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우린 다시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제가 졸린 눈을 비비며 차창 밖을 보는데 채호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 여사, 우리 살림 합치면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어요. 1달밖에 안 됐는데 너무 빠른 것 아닌가 싶었죠. 1년은 꼭 지켜보라던 딸의 당부가 떠올랐어요.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채호 씨가 금방 풀이 죽었어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죠. 제게 갑자기 사과했습니다. 윤 여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다른 영감이 채 갈까봐 걱정돼서 그랬다면서요. 그러면서 채호 씨는 자기가 너무 성급했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사실 저도 마음이 급했거든요. 이런 좋은 사람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채호 씨 정말 마음에 든다고, 그냥 같이 살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채호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러더니 저희 집에 다 와서는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냐고 물으니 곧 알게 될 거라며 기쁘게 웃었어요.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주민센터였습니다.
오전에 문이 열리자마자 우리는 센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전 어리둥절해서 채호 씨만 바라보고 있었죠. 당신 마음을 확인하고 나니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윤 여사, 당신을 놓치기 싫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같이 살아요. 채호 씨가 제 손을 잡은 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가슴이 세차게 뛰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낭만적인 프로포즈라니. 딸이 알면 정신이 나갔다며 제게 화낼 게 뻔했지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전 분위기에 취해서 그만 도장을 찍고 말았어요. 그리고 함께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린 정식 부부가 된 거예요. 밖으로 나오자 채호 씨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넓고 따뜻한 품이 정말 든든했어요. 이제 외롭지 않을 거예요. 내가 평생 곁에 있을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다시 누군가의 아내가 되다니 이번엔 정말 행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채호 씨는 제 빌라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주방에서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채호 씨가 계란말이에 된장찌개까지 다 차려놨더군요. 능숙한 손놀림에 놀랐어요. 혼자 살면서 요리를 익혔다고 했죠. 이런 호강을 누리다니 정말 기뻤습니다. 남편이 잘 차려준 밥상에 앉아 마주보며 먹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밥을 먹으면서 둘러보니 갑자기 오늘따라 빌라가 좁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살 때는 충분했는데 사람이 하나 더 늘었다고 짐도 늘었나 봐요. 제 눈치를 보던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밥을 먹다 말고 조심스럽게 집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이 집은 팔고 우리 집으로 가는 게 어때요? 거기가 훨씬 넓잖아요. 맞는 말이었지만 망설여졌습니다. 딸한테 무작정 혼인신고를 했다고 알리고 나서 급격히 사이가 나빠졌어요. 화를 내고 전화를 끊고서는 지금까지 왕래도 없는 마당에 집까지 팔았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 싶었죠. 제가 망설이자 남편은 휴대폰을 꺼내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리모델링 업체인 것 같았습니다. 통화를 끝내고는 한숨을 쉬었어요. 공사가 거의 끝나가는데 잔금을 안 주면 마무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 돈이 투자처에 다 묶여 있어서 지금 무리하게 빼면 손해가 훨씬 크거든요. 그러면서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리모델링 잔금을 내자고요. 사실 잔금만 치르면 일주일 안에 끝날 공사라면서요. 전 그럼 공사하는 동안 우리는 어디서 지낼 거냐 물었죠. 남편은 함께 여행도 가고 다녀와서는 근처 찜질방에서 머물며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신혼여행도 못 갔는데 다녀오자고 가고 싶은 곳을 말해라더군요. 망설였죠.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제게 신혼인데 새 집에서 살아봐야지 않겠냐며 언제까지 그 큰 집을 버려두고 여기서 살 거냐며 묻더군요. 사실 크고 좋은 남편의 집을 떠올리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고민 끝에 승낙했어요. 남편이 부동산을 불러 집을 내놨고 운 좋게도 일주일 만에 팔렸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도 불안했어요. 하지만 저런 든든한 남편이 옆에 있으니 무슨 걱정이냐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집을 팔고 받은 돈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1억 5천만 원. 제가 가진 전 재산이었어요. 남편은 고맙다며 곧 좋은 집에서 살게 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여행도 다니고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말이 여행이지 계속 떠돌아다니는 것도 힘들었고
여행이 끝나서는 찜질방을 전전하는 것이 불편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떠돌아다녀야 하나 싶었습니다. 전 하루에도 몇 번씩 남편에게 이 모델링이 언제 끝나냐며 물었어요. 남편은 그때마다 곧 끝난다며 느긋하게 대답했죠. 제게 걱정 말라고 자기가 매일 가서 확인하고 있다면서요. 어느 날 오후 남편은 잠깐 볼 일이 있다면서 찜질방을 먼저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직접 가서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남편이 저번에 저를 데려갔던 아파트로 갔어요. 인부들한테 음료수라도 사주고 하루빨리 공사를 끝내달라고 부탁해 볼 생각이었죠. 아파트에 도착하니 아직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전 편의점에서 사간 음료수를 인부들에게 나눠주며 인사했어요. 고생 많으세요. 제가 이 집 안주인인데 잘 부탁드려요. 인부들 몇 명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이상하다는 듯 제게 물었어요. 처음 뵀는데 혹시 여기 집주인 어머니 되시냐면서 말을 걸었죠. 전 아니라고, 제가 이 집 안주인이라고 설명했죠. 그러면서 안 그래도 공사가 빨리 끝나길 기다리고 있다며 찜질방에서 먹고 자느라 힘들다고 말했어요.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조금 서둘러 달라고 덧붙였죠. 한 인부는 냉담하게 말했어요. 현관에 붙은 일정을 확인하시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들은 사전에 계약한 일정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 거지 서두른다고 빨리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 그때 젊은 남자가 들어와서 무슨 일이시냐며 제게 물었어요. 자기가 이 집주인인데 공사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전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남편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혹시 이 사람 아세요? 이 집주인이 이 남자 아닌가요? 집주인은 몇 번을 확인했지만 모르는 사람이라 말했죠. 그런데 인부 중 한 명이 사진을 보더니 알아보더군요. 이 사람 박 씨 아니냐며 여기서 일당 받고 일하던 인부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여기 일은 끝났다며 왜 여기서 박 씨를 찾냐며 물었어요. 충격을 받은 저는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죠. 그 사이에 박 씨 마누라 얼굴이 또 바뀌었네. 참. 다른 인부는 혀를 차며 저를 안타깝게 쳐다보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인부, 그냥 일하던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마누라 얼굴이 또 바뀌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럼 제가 준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팔아버린 제 집은 이제 어떡하죠? 남편의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찜질방으로 돌아온 저는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이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만나서 이야기라도 들어보고 싶었어요. 무슨 생각으로 절 속였는지,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지, 그리고 가져간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말이죠. 밤이 깊어도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찜질방 구석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죠. 얼마나 잤을까요?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눈을 뜨니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벌떡 일어나 남편의 팔을 잡고 사람들이 없는 복도로 끌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낮에 당신 아파트에 갔었어요. 전 리모델링은커녕 당신 집도 아니라는데 어떻게 된 거냐며 따져 물었어요. 남편은 머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왜 자기 말을 못 믿고 거길 찾아간 거냐면서 사실 자기 집이 아닌 게 맞다고 인정했어요. 제게 잘 보이고 싶어 거짓말했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미안한 얼굴로 사과하는 모습에 마음이 살짝 약해졌어요. 하지만 이내 남편이 괘씸했어요. 제 돈은 지금 당장 돌려달라고, 지금 어디에 있냐고 물었죠. 남편은 난처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돈은 지금 투자한다고 묶어두었다면서요. 더 큰 돈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안 되겠냐고 물었죠. 못 참아요. 당연히 못 믿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충격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능청스럽게 제 손을 잡으며 달랬어요. 제게 이렇게 간이 작아서 어떻게 사냐며 귀엽다는 듯이 웃기까지 하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남편은 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나간다며 나갔는데 점심때가 돼도 안 왔어요. 전 혼자 찜질방에 갇혀버렸습니다. 나가고 싶어도 갈 곳도 없었고 돈도 거의 떨어져 갔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막내딸이었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받았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어두웠습니다. 제게 뒤늦게 결혼 축하한다고 말하더군요. 일방적으로 화내고 연락을 안 해서 미안하다면서요. 새롭게 만난 그 아저씨와는 잘 지내고 있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시간이 되면 사위와 다 같이 식사 한번 하는 자리를 갖자면서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엄마도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다고 했죠. 저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딸의 말이 끝나자마자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찜질방에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딸은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게 내가 1년 더 지켜보랬잖아. 왜 그런 사람이랑 결혼까지 했어? 속상해하는 딸이 수화기 너머로 소리를 질렀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딸의 말이 다 맞으니까요. 딸은 곧 냉정한 목소리로 자긴 모르겠다고, 제가 선택한 일이니 알아서 해라더군요. 그러더니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딸에게도 손을 벌릴 수 없게 됐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외로움에 눈이 멀어서 아무나 믿어버렸구나. 저녁이 되니 남편이 다시 찾아왔어요. 퉁퉁 부은 제 눈을 보더니 하루 종일 울기만 했냐며 묻더군요. 그러더니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사실 자기 집이 있긴 한데 여기서 좀 멀다고. 거기 가서 지내자면서요. 사람이 간사하죠? 그 말에 전 조금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어딘가에 집이 있다니. 찜질방보다야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차를 다시 렌트해왔으니 저도 같이 가겠다고 했죠. 차는 서울을 벗어나 계속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지나 국도로, 국도에서 시골길로. 점점 외진 곳으로 가고 있었죠. 3시간쯤 달렸을까요? 도착한 곳은 산속 외딴 마을이었어요. 그것도 주변에 집 하나 없는 곳이었죠. 차에서 내리자 낡은 흙집이 보였습니다. 지붕은 기와가 떨어져 나갔고 벽은 금이 가 있었어요. 전 집을 보자마자 절망했어요. 집의 상태가 거의 폐가 수준이었습니다. 화장실이 밖에 있는 재래식이었고 부엌도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아궁이가 보이는 옛날 집이었죠. 전기도 가스도 들어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청소는 살면서 한 번도 하지 않은 건지 주변에 풀이 무성히 자라 있고 흙이랑 돌더미가 곳곳에 뒹굴었어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라는 건지,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더 충격적인 건 안방에서 들리는 기침 소리였어요. 누군가 싶어 제가 문을 열려고 하자 남편이 막아섰습니다. 열지 말라면서 안 보는 게 나을 거라고 말했어요. 전 더 이상 화낼 힘도 없었어요. 남편을 밀쳐내고 문을 열었죠.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90살은 되어 보이는 노인이 누워 있었어요. 이불에는 누렇게 대소변이 묻어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노인은 온갖 욕을 퍼부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어머니라고 제게 소개했어요.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에 보내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집에 계신다고. 요양사도 원래는 찾아왔는데 어머니 상태가 심각해져서 그런지 도망가 버렸다고 말했죠. 괜찮아요. 하루에 한 번만 들여다보면 돼요. 어차피 방에서 안 나오시니까. 놀란 제 얼굴을 보면서도 남편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건너방을 쓰라면서 배가 고프니 창고에 있는 라면을 끓여오라고 했죠. 저는 당장 그 길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차도 없고 건장한 남편이 절 지키고 있었죠.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자 남편은 아니나 다를까 코웃음을 쳤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기나 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이제 돌아갈 곳도 없어졌죠. 말없이 건넌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벌써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전 지저분한 방바닥에 누워서 한참을 울었죠. 제 선택을 몇 번이고 후회하면서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차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남편이 어딜 나갔다가 돌아온 모양이에요. 문이 벌컥 열리고 제 방으로 들어왔죠. 잔뜩 놀란 저를 살펴보더니 이내 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하냐는 제 물음에도 답하지 않고 가방에 있는 물건을 바닥에 쏟았어요. 조용히 하라면서 돈 가진 걸 다 달라는 남편의 입에서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이번 한 것만 터뜨리면 다 만회할 수 있다며 자꾸만 돈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도박 중독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이제야 본색을 드러낸 거죠. 무서웠습니다. 그게 원래 남편의 얼굴이었던 거예요. 저는 당장 라면을 끓여오라는 남편의 말을 순순히 따랐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맞으며 불을 지펴 라면을 끓였어요. 남편에게 담아 내밀었더니 며칠을 굶은 듯 개걸스럽게 먹어치웠죠. 전 안방에 있는 노모에게도 한 그릇 내밀었습니다. 소용없었어요. 노모는 온갖 행패를 부리고 배고프다고 하면서도 그릇을 엎어버렸어요. 고함을 지르더니 제게 달려드는 겁니다. 전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며 다시 건넌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어요. 먼지투성이 방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침이 오면 무조건 도망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어디로든 어떻게든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침이 되자 남편은 먹을 걸 사러 간다며 나간다고 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따라 나서면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안방에 계신 어머님이 아무것도 안 드셔서 걱정된다고 말했죠. 저도 같이 차 타고 가서 뭐라도 사오겠다면서요. 남편은 한결 누그러진 저를 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은 역시 천사라며 어머니를 잘 돌봐달라면서 안심하더군요. 일찍 장이 열리는 곳이 있다면서 거기 내려줄 테니 장을 보고 버스를 타고 오라고 말했죠. 시골 읍내에서 시장이 열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절 내려주고는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전 얼마나 달렸는지 몰라요. 다행히 이른 시간부터 시장을 열 준비하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전 마음씨 좋아 보이는 한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어요. 도와주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제 사정을 들은 그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근처에 경찰서가 어디 있는지 알려줬어요. 저는 경찰관에게 사정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 수 있었죠. 그제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딸은 제 목소리를 듣자 목 놓아 울었어요. 저도 따라 울었죠. 그 뒤로 사위와 한달음에 달려온 막내딸은 저를 태워 집으로 갔습니다. 미안하다는 딸에게 저는 엄마가 미안하다면서 몇 번이고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다고요. 면목이 없다고 말이죠. 그 후 저는 딸의 도움으로 받아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의 사기 행각, 도박 중독, 노무 방치까지 모두 드러났어요. 다행히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얼마 남진 않았지만 재산의 일부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딸들이 도와줘서 작은 월세방도 구할 수 있었어요. 예전 빌라보다 훨씬 작지만 제 공간이 있다는 게 감사했죠. 이제야 한숨 돌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정말 아찔했어요. 외로움에 눈이 멀어 아무 손이나 덥석 잡았다가 지옥을 경험했던 겁니다.